그리고 IMF가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 경제 아무 문제가 없다. 경제 위기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며칠 있다가 IMF 구제금융 받는다고 뉴스가 났었죠.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라는 챕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지식산업센터나 아니면은 오피스에 투자하는 영상을 몇 번 만든 적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을 때는 그거를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무실들을 조금씩 샀던 것들이 나중에 은퇴하는데 큰 힘이 됐고요.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거나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해당 건물을 소유할 능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건물주도 그 건물에서 스스로 임대료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내줄 사람을 구하는 거죠. 저도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임대해서 그 사람이 임대료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첫 투자를 하기 전까지 건물이든 아파트든 부동산을 사기 전까지 건물주는 우리와 다른 사람 같지만 그들도 평생 모은 돈과 융자를 더해가지고 그 건물을 사서 능력 있는 사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덕에 월세를 받아서 융자금 내고 자기 생활 유지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입하는 것도 막연하지만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김승호 회장님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고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라든지 프랜차이즈업 대부분이 반은 부동산업입니다. 업종 자체가 요지에 그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 업체가 입점함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도록 만드는 부동산업이 핵심이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마트든 홈플러스든 뭐 이런 대형 마트들도 부동산업이 핵심입니다. 허허벌판에 택지 개발되고 있는 거기에 대형 마트가 들어가면 그 땅값 자체가 5년 10년 후에 몇 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만 유지해도 부동산업으로 큰 돈을 버는 거죠. 대형 마트들이 부동산을 팔고 거기 리츠 형식으로 뭐 이렇게 매입한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내겠다 하는 것 자체는 땅이 쌀 때 거기에 매장을 개설하고 거기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뒀고 더 이상 그 땅 가치가 올라갈 수 없을 때 5%든 7%든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했을 때 10%든 20%든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때 리츠나 이런 식으로 넘기게 되겠죠. 김수고 회장님한테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항상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투자에서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꾸 그 전문가라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이 주식 오를까요? 내릴까요? 지금 내가 여기에 물렸는데 이거를 팔아야 될까요? 사야 될까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투자는 절대로 남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에게 질문해서 거기에 답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라는 분들 타인에게 물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소문들밖에 없죠.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도사들이 자주 하는 쪽집게 투자법, 투자 꿀팁 이런 거 다 사기입니다. 모든 유혹적인 말들은 사기다고 보는 게 맞다고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강연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투자로 돈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투자시켜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돈 버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일찍 깨우친 분일 뿐이고 절대로 아주 고수나 이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고수들은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나 이런 사람들처럼 스스로 열심히 조용히 투자하고 있죠. 두더지님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는 질문은 군고구마냐 찐고구마 중에 뭐가 맛있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부동산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주식이 좋을 때가 있고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최상이겠죠. 그리고 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부동산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적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일매일 시세를 찾아보게 되고 일희일비하게 되는 사람한테는 주식이 좀 어렵죠. 돈에 대한 네 가지 다른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돈을 버는 능력이 있고 돈을 버는 능력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직 등 내가 가진
노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고,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능력. 매출이 생겼을 때 그걸 얼마나 관리하고 경영해서 수익으로 남길 수 있느냐. 그래서 돈을 모으는 능력. 그다음 세 번째는 돈을 유지하는 능력. 내가 모은 돈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는 통찰, 안목, 원칙, 기준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쓰는 능력입니다. 검소하되 인색하지 않게. 근데 너무 검소해서 스스로에게 인색해지거나 작은 지출에도 내가 벌벌 떨어야 된다면 부자가 될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많이 벌어서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쓰는 게 행복한 부자인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왼쪽에 계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사람 방송만 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 방송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서 물개 박수 치면서 좋다 좋다 하시다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투자나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는 편견 없이 봐야 되는데, 비관론자도 그렇고 폭등론자도 그렇고, 분들 방송에 가보면 팬들이 뭐 수만 명씩 모여가지고 어떤 그분들이 하는 얘기 하나에 막 박수치면서 하는데, 그분들이 보여주는 거는 내 구독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한쪽 측면의 내용들만 계속 수집해서 들려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뉴스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신문이나 방송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팩트도 서로 다르게 보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참한 자영업 1600곳 폐업 뭐 이렇게 하면은 정부가 실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이렇게 하면 이번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IMF가 터지기 바로 직전까지도 우리 경제 아무 문제가 없다, 경제 위기 조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며칠 있다가 IMF 구제금융 받는다고 뉴스가 났었죠. 경제 기사의 대부분은 정치 기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고, 서로 반대편에 있는 뉴스를 땅이 섞어서 보시는 게 내가 시장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저 방송 2년 정도 들으니까 대충 어떤 채널이 도움이 되는지 감이 오던데요. 감이 좋으시네요. 지금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랬는데 저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 방송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 주는 일 하려고 여러 가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다면 경제를 해석할 능력이 사라진다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물 경제 판단에 오판이 생기면 절대로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죠. 강성 정치 성향을 가진 신문이나 언론,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기사만 보게 되면 생각도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한쪽으로 좀 치우쳐 가는 듯 하면 스스로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지. 태사님 이 책 개 재밌다 하셨는데, 이 책이 되게 쉬워요.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두더지님처럼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감흥이 없는 책이에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쉽게 읽히는, 그렇게 100개 넘는 챕터로 나눠가지고 짧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이 되게 쉽고 재밌습니다. 좋은 부채, 나쁜 부채라는 챕터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게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여기서 되게 짧게 나오지만, 제가 좋은 부채, 나쁜 부채 관련해서는 한 10분 정도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나중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신용사회라고 하고, 신용은 곧 능력이잖아요. 부채 자체는 지렛대라고 하죠. 지렛대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도구일 뿐인데, 그 지렛대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우리나라 부자들, 대기업 회장님들 아니면 지금 큰 부를 이룬 사람 중에 부채를 이용하지 않고 부자가 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채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사람이고, 일반 대중들은 빚을 너무 무서워해서 부채 자체를 무턱대고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부채는 소비에 사용하면 물론 절대 안 좋은 부채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남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명품 옷을 산다거나 아니면 과시용 차량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소비에 사용하고 없어지는 돈이니까 거기에 부채를 일으켜서 산다는 거는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한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좋은 부채라고 하는데,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은 일정한 현금 흐름보다는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위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금리가 급등을 한다거나,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요. ROE 즉 자기 자본 이익률이 이자보다 높아야 된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3%의 이자로 돈을 빌려서 6% 이상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좋은 부채죠. 그리고 신용대출로 기업이 한 5%의 대출을 얻어서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해서 내가 1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설비에 투자를 한다는 것도 좋은 부채죠. 그래서 뭔가 추가적인 현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투자 대비 훨씬 나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는 거기에 사용된 부채는 좋은 부채인데 단순히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투기를 위해서 개인들이 레버리지 투자한다고 하는데 주식에 레버리지 뭐 따따블 레버리지 이런 거 투자하는 거는 분명 안 좋은 부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내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부채는 나쁜 부채고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부채는 좋은 부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채는 좋은 부채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채는 나쁜 부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방법. 그래서 첫 번째는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나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은 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이거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가 인생 선배에게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는데 안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움조차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희생할 각오를 해라.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포기할 수 있느냐 하고 연결되는 일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모두에게 사랑받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정말 빨리 지치고 실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시간은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눈 감았다 뜨면 진짜 한 계절이 지나가 버리고 한 해가 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